김광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떻게 너무 바쁘시죠?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김광민 변호사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견은 계속 하고 계신가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이화영 전 부지사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보석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석 신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 네,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사실은 큰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신청해 놓은 거라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좀 초조함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선거가 다 다가와서 내일이 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이쯤이면 안 해주겠구나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네. 예. 그렇군요.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일 선고기일인데요. 1심 선고 내일 몇 시인가요? 2시입니다. 오후 2시. 네네. 예. 긴장되십니까? 긴장되죠. 긴장되고 예. 특히나 이제 구형을 워낙 세게 해서 네. 15년 했으니까요. 네. 사실 뭐 범죄를 가지고 뭐 경중을 나누긴 그렇지만 15년이면 사실상 거의 최고형 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수준이라서 예. 옛날에 무슨 간첩단 사건 장기수들을 그렇죠. 복역하는 수준 아닙니까? 15년이면. 예. 그래서 재판부가 과연 이제 검찰 구형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네. 걱정되긴 합니다. 그 1심제 뭐 변호인들은 특히 이제 재판이 걸려 있을 때 재판부에 대해서 그 어떤 멘트도 안 하시려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그 이력이 있는 재판부잖아요. 기피 신청도 독특하죠. 했었고. 예. 그러니까 뭐 기피 신청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좀 너무 좀 검찰 쪽에 편향돼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네. 특히나 뭐 몇몇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뭐 성명 요청이라든지 뭐 증거 관련된 의견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움직임이 없었고, 네. 이런 부분에 기피 신청을 했었고요. 뭐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인 사례가 거의 없긴 합니다. 없긴 한데 그렇구나. 결국은 안 됐고. 네. 그리고 사실은 올 2월에 정기 인사 대상이셨어요. 재판장님께서. 재판장뿐만 아니라 뭐 배석 판사까지 재판부 전체가 정기 인사 대상이었는데 배석 판사님들은 정기 인사로 이제 교체가 되셨고. 네. 근데 재판장님은 뭐 정기 인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임이 됐고, 네. 들리는 뭐 소문에 의하면 수원지법 법원장을 직접 면담해서 네. 이 사건은 내가 반드시 판결하겠다. 상당한 의지를 유임시켜 달라. 해서 유임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올 정도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게 물론 뭐 재판이라는 건 뭐 판사님들 다들 공정하시고 법대로 하시겠지만 일련의 일들이 그 이화영 부지사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15년 구형 살다 처음 보는 구형이라 아무리 재판부에서 감형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예감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사건 너무나 들춰보고 따져봐야 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도 국민의 어떤 따가운 여론 이것은 눈총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말 국민적 관심이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님 얘기는 정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잘 들어두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에서 엉뚱한 얘기가 흘러나올 때 그거 아니야. 내가 김광민 변호사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이러이러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주변에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요. 신명섭 경기도 평화국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 방향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바꾸라. 이런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만 검찰의 어떤 회유 또는 뭐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말이죠. 수원지검 소위 얘기하는 연어 술판 회유 의혹은 규명이 필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관계자가 또 나온 겁니다.
이거 직접 보셨습니까? 우선은 신명석 국장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 그러세요? 네. 헐. 예. 그러시구나. 이화영 부지사 선임하기 전에 신명석 국장을 먼저 선임됐었고요. 아, 그래요? 예, 신명석 그러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 하기 전에 신명섭 사건으로 먼저 선임된 변호사셨구나. 네. 세상에 그걸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네. 변호하고 이 시기 지금 뭐 논란이 된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는 그 시기에 네. 제가 수사 접견을 다 했었고요. 예. 했었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 선임하고 이화영 부지사에 좀 집중하면서 네네. 신 국장님 사건은 좀 약간 좀 제가 거리를 두긴 했습니다. 아하. 근데 하여튼 제가 신 국장님 변호인이기도 하고 네. 특히 이 사건 이제 얘기 나오는 이 시점에는 예. 제가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실질적 변론을. 예. 신 국장님 얘기 좀 뭐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하나 필요합니다. 있는데 우선은 신명수 국장의 혐의는 이화영 부지사 혐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대북 송금 네. 이런 부분이 전혀 상관이 없이 국가보조금법 위반, 국가보조금법 위반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화영 부지사 주변 인물을 탈탈탈 턴 겁니다. 탈탈탈 털다가 특히나 신명섭 국장은 이화영이 최측근인데 신명섭은 아예 타겟을 잡고 이화영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신명섭을 구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명섭 탈탈탈 털어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있을 때 집행했던 보조금 내역 그걸 가지고 이제 구속을 시킨 거고요. 이 보조금 내역 가운데 무슨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평화협력국장이었고 경기도의 평화협력 기금을 가지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했어요. 밀가루 보내고 인도 지원, 그 산림복구용 묘목을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안부수 회장인 아태협이 그 민간인 보조금 사업자로 참여해서 했습니다. 하면서 안부수 회장 측에서 사고 친 게 하나 있고요.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게 있고. 횡령. 근데 이 부분 뭐 경기도하고는 상관없고. 이거는 안부수 사건이고. 그렇게 있는데. 북한에 밀가루 보내고 산림복구용 묘목을 보내는데 북한 측에서 산림복구용 묘목으로 금송이랑 주목을 딱 꼭 찝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를. 근데 금송이랑 주목은 그 최소한 그 남한에서는 산림복구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나무예요. 보통 이제 정원수로 많이 쓰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북한에서 꼭 집어서 요구를 했고.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뭐 모르겠네. 북한 측 의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검찰 주장은 이게 북한 고위층에서 정원수 쓰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다. 사치품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 묘목을 사치품이라고 주장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사치품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 경기도에서 뇌물용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검찰의 이런 논리로 구속이 된 거군요. 그렇고 이제 그 평화협력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위원회가 있을 거잖아요. 위원회에 이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러이러한 지원을 위해서 돈을 얼마 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보고서에 금속이랑 주목이 산림복구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보고서를 넣지 않았다. 그 넣지 않은 것이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들의 위원들의 판단에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고 그걸 넣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이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하튼 뭐 이런 별건의 내용으로 구속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먼저 구속시키고 이화영 관련된 주변을 일종의 주변 압박용으로 이제 신 국장을 구속시켰고요. 구속시키고 나서는 이화영도 똑같아요. 이화영 부지사도 뇌물죄로 구속시켜놓고 이재명만 털었고 신 국장도 이걸로 구속시켜놓고 이재명과 이화영만 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협력국 그러니까 경기도 그 당시에 경기도에 부지사 3명 있었어요. 1부지사, 2부지사 그리고 평화부지사. 이렇게 평화부지사가 이화영 부지사고. 근데 평화부지사는 업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평화부지사 산하에는 사실상 평화협력국 하나 있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뭐 그 소통하는 국이 따로 하나 있긴 했지만 사실상 업무 부서는 평화협력국 하나였고. 그러니까 평화협력국은 대북 사업만 하는 그런 부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 국장과 이화영 부지사는 상당히 긴밀하게 활동을 했고 사실 신 국장이랑 이화영 부지사가 그 대학교
동창이고요. 같이 학생 운동했고 사회 활동도 계속 같이 했던 친구 사이이긴 해요. 아, 친구 사이. 네네네.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평화부지사의 업무를 가장 옆에서 봤던 사람이 평화협력국장이고 네. 그때 신 국장한테 요구했던 내용은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 네. 정진상 예. 이런 그 정무직 라인들, 예. 이 라인들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계속해서 이재명의 대북 성과가 없다. 이걸 좀 만들어라. 나는 네. 압박을 넣었다. 라는 증언을 얻고 싶어 했어요. 아,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게 신명섭으로부터 그런 진술을 얻고자 했던 거라는 거죠. 네네. 뭐 가장 핵심적인 건 그냥 신명섭이 직접적으로 뭐 이화영이 그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거를 옆에서 보고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신명섭 국장도 그런 거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요구했던 거는 그 당시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 이재명 지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북 성과의 대북 사업의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방북이 됐든 뭐든 그래서 야 지금 이런데 평화협력국 평화부지사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최소한 방북 정도는 성사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압박이 상당히 심했다라는 진술을 집요하게 요구했었어요. 일종의 어떤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고자 신명섭 물론 이제 이 별건에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범죄 혐의를 구성해서 구속은 됐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 최근에 보도에 나오는 수사 방향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바꾸라는 검찰의 회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회유가 있었던 겁니까?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검찰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23년 6월 한 달 동안 이제 그 진술이 이루어지는데 그 진술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한 상황에서 그 담당 검사 박상용 검사죠. 박상용 검사랑 이화영 부지사랑 신명섭 국장 3명이 면담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하자.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한테 신명섭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박상용 검사가 하는 얘기가 별것도 아닌 일로 구속되셨고 박상용 검사의 워딩이에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신명섭을 지칭해서 옆에 앉아 있는 신명섭을 지칭해서 별것도 아닌 일로 구속이 되셨고 부지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있는데 당연히 보석으로 풀어드려야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랬고 이건 녹음이나 이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없죠. 세상에. 그리고 이 부분도 만약에 수원지검이나 박상용 검사가 부인을 한다고 하면 그때 그러면 이화영, 신명섭 둘 다 구속된 상태였을 거 아닙니까?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두 피의자하고 검사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추정일지만 공개하면 대부분 해소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신명섭 국장의 그 진술 내용들은 그래요. 뭐 그때 제가 이제 변호인이기도 했지만 계속 이제 그 이화영이 어떠한 진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황 증거로서 신명섭이 백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있고 그 중간에 부지사님이 진술을 바꾸셨습니다. 진술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에 보고했다라는 취지죠. 진술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좀 국장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고 실제로 박상용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3명 면담은 박상용 검사인 거고요. 지금 이 발언은 박상용 검사인지 아니면 그때 신명섭 국장을 그 담당했던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형사 6부의 전모 검사인데 되게 젊은 친구인데요. 전모 검사가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신명섭 국장은 누구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제 담당 검사 신명섭 국장의 워딩으로는 제 담당 검사와 뭐 이화영 담당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담당 검사라고 하면 그 전모 검사인 거고, 이화영 담당 검사라고 하면 박상용 검사인데 두 분한테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그러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특정 워딩이 어떤 검사한테 되는지 명확하게 그
특정하지는 않으시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의 뭐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행태들이 나오는데 이번 건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어떤 특정한 그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 대한 필요한 어떤 그 진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의자 중에 아무개 부르고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진술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저는 최근에 도대체가 불법이죠. 예? 불법이고 예. 어제 저녁에 뉴스타파 추가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당시 쌍방울 관계자의 예. 그 진술을 확보했더라고요. 예, 그분은 23년도 뭐 예. 2월, 3월 이 정도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예, 쌍방울 관계자들이 방용철 부회장이 자기는 불러서 네. 한 6-7차례 그 검찰에 갔었고 네. 갈 때마다 안부수까지 포함해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렇게 모여 있었고 네. 이화영도 만난 적이 있다라고 폭로를 했고요. 네. 그 뉴스타파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아마 그분이 쌍방울 관계자고 예. 핵심 관계자고 그 법정 증언에서 김성태를 화끈하게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렇게 세상에. 되고 그런 식으로 김성태한테 혼나고 해고된 직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꽤 있는 것 같고 그 꽤 있는 직원들 중에 또 상당수가 네. 현재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군요. 폭로성 진술을 진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 차원에서 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연어 의혹도 좀 일정 정도 뭐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쌍방울 직원의 입을 통해서. 조만간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만간 네. 연어 의혹. 예. 그리고 연어 의혹은요. 네. 검찰이 덮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뭐 맥락이 좀 약간 벗어나는 것 네네. 같은데 제 느낌은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라고 하면 네. 23년도 뭐 5, 6, 7 예. 월 이때 사실상 수원지검은 샴페인을 터뜨렸고 이재명 잡았다. 그네들 용어로는 꼬린 시켰다라고 이재명 하더라고요. 꼬린 시켰다. 네, 꼬린 시켰다라고 샴페인을 터뜨렸고 예. 이제는 뭐 우리 세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치밀하지 않게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검찰이. 예, 검찰이 너무 치밀하지 않게. 예. 예를 들면 뭐 연어회가 됐든 뭐가 됐든 먹을 때 전부 다 검찰에서 네. 결제를 하든지 예. 쌍방울 법인카드가 안 사용되게 예. 아니면 쌍방울 직원들을 소환을 할 때 예. 어제 폭로하신 분 얘기는 참고인 신문 목적으로 네. 몇 차례 소환됐다라고 주장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공식적 소환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예. 옛날 뭐 한명숙 사건 때 보면 기록 안 남기고 뭐 소환하는 사례들 막 나오는데 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기록 남기고 소환시키고 그리고 얘기 나왔었던 그 정관 변호사 네네네. 정관 변호사도 공식적 절차 밟아서 뭐 수원구치소에 접견까지 가고 예. 이런 식으로 기록들을 다 남기고 어떤 행위들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미 샴페인 터트리고 네. 이제 내 세상이다 싶어가지고 너무 좀 허술하게 행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뭐 검찰에서 막을래 막을 수가 없는 예. 둑이 터져가고 있다고 봐요. 뚝이 터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를테면 쌍방울 내부자가 일단 검찰에 가니까 김성태 회장 등 전부 모여 있었다. 예,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했던 세미나, 그 세미나가 바로 이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쌍방울 임원뿐만 아니라 안부수, 이화영 다 동석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그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더니 조사는 안 하고 공범자들끼리 미팅만 했다. 그리고 검사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술 꿰맞추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나올 거고 연어술판 의혹은 언제 해소됩니까? 이거 너무 궁금해요. 감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대검 감찰 그렇습니다. 요구했지만 네. 대검에 수원지검을 믿는다. 이런 거였어요. 수사팀을 믿는다. 이걸로 지금 감찰을 안 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사실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 검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이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그때 행위 자체 역시 또한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예. 그것을 부인을 하면서 했던 행위들 특히나 뭐 검찰총장까지 등판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행위들은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책임질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자, 그 특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신명철 그 평화국장, 네. 예, 평화협력국장한테 진술 바꾸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좋은 일이라는 거는 뭡니까? 보석이죠. 보석으로 풀려나는 예, 거. 보석 풀려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죠. 아, 예,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예. 그러면 이게 있었던 시점과 네. 그러니까 검찰에 이런 회유가 있었던 시점과 보석 시점이 어떻게 되는 보석 시점이 약간 좀 늦긴 합니다. 늦긴 예, 하는데 그렇겠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신명석 국장이 협조를 안 했어요. 검찰에 처음에. 끝까지 안 했습니다. 예, 신명석 국장이 검찰에 끝까지 협조를 안 했고, 예. 좀 뭐 그러니까 검찰이 신명석 국장한테 요구했던 게 되게 짜잘한 것들인데 네. 예를 들면 그 경기도가 추진했었던 스마트팜 사업 예, 예. 그리고 쌍방울이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 예. 두 가지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경기도는 스마트팜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를 그렇죠. 기술적 자원적으로 도와주는 예, 행위고 쌍방울은 북한에 가서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예. 생산되는 농산물을 해외에 예. 수출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 사업이 전혀 다른데 예. 두 개 사업이 같다고 해야지 스마트팜 사업 대납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 이거를 핵심 실무자인 신명섭한테 두 개가 같은 사업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요구한다든지 네. 예, 이런 식으로 그 검찰의 그림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정황적으로 백업하는 예. 진술들을 요구했었는데 예. 신명수 국장이 이런 진술에 대해서 뭐 추상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했을 수 있었겠지만 예. 검찰이 요구하는 명확한 워딩은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고 그러다 보니 그 보석이 좀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분이 보석된 거는 또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보석 신청을 했는데 네. 재판부가 보석 심사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이 재판부예요? 아니 다른 딴 재판부 재판부. 단독 재판부인데 상당히 늦게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거치면서 보석이 꽤 늦어지긴 했지만 네. 결국은 보석으로 나왔죠. 나왔고 사실 신명석 국장도 예. 이화영 케이스와 똑같이 네.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했어요. 혐의가 기소된 혐의가 한 3개 정도 됐고 사실 그 혐의를 계속 씌워가지고 추가 기소하고 이거는 검찰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오늘 또 자꾸 얘기가 계속 새는데 이 부분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수사 단계에서 최대 30일, 예. 재판 단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예, 예. 구속이 가능해요. 네. 그럼 수사 단계, 재판 단계 다 합치면 7개월인데 예. 법의 취지는 이 재판 6개월 동안 구속시켜 놓고 재판을 해라. 네. 그리고 6개월 내에 가급적인 재판을 끝내고 네. 재판이 안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 취지를 몰살시키고 계속 재영장을 청구해서 예. 뭐 법리 이론적으로 따지면 유죄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 기소만 시키면 그 혐의로 계속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그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재판이 길어지면. 네, 네, 근데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영장 청구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22대 국회에서 요 내용은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예.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사실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검찰 개혁도 해야 되죠. 뭐 이런 저 형사법도 개정을 해야 되죠. 뭐 하여간 되게 이슈가 많은데 여하튼 다시 사건 속으로 예. 좀 들어가 보면 그 신정국장 메모가 있었습니까? 메모가 있었어요. 예, 그 메모에 뭐 이화영 당시 그 평화부지사 예. 거짓 진술하는 이유로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지사는 기소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짓 진술을 하든 참으로 진술하든 관계없이 이재명 지사는 기소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은 계속 길어질 거다. 이게 무슨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검찰이 이화영에게 했던 논리예요.
예. 똑같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했던 논리들, 야 진술 번복해라, 이재명한테 보고한 걸로 해라. 네. 이재명은 어차피 기소된다. 이거는 대북송금 별 큰 게 아니야. 대장동, 백현동 이걸로 이재명은 어차피 기소될 거고, 네가 지금 대북송금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요것 때문에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거나 하는 결정적인 건 아니야. 어차피 이재명은 기소될 거고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도 안 돼. 걱정하지 마. 이게 검찰이 이화영한테 했던 논리거든요. 아, 저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국민의힘 취재할 때 많이 들었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너무 재밌다. 이 얘기를 이화영 부지사가 신명섭한테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섭 국장이 이제 이화영이 말 바꿨으니까 너도 좀 협조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또 플러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 문건이 그 당시에 압수가 돼요. 압수가 돼서 국정원 문건 중에 그 일부 문건만 추려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한테 불리한 일부 문건만 추려서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이화영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국정원 문건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확보했는데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이화영도 진술을 바꾸기로 했다. 너도 바꿔라라고 얘기하고 신명섭 국장이 이화영과의 면담을 요청을 해요. 내가 이화영한테 직접 확인해야겠다. 말을 바꿨는지. 그래서 이화영을 세 차례 만나고, 그러니까 날짜 명기한 거는 6월에 2번, 7월에 한 번 이렇게 세 차례 만나고요. 그 전에도 한두 번 만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진술 번복한 걸 논의하는 자리는 6월에 2차례, 6월 중후반에 2차례, 7월에 한 차례인 거예요. 시기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때 친구 사이니까 야, 너 진짜 진술 바꿨어? 너 진술 바꿀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부지사가 그래, 나 이렇게 진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이제 6월 중순 때는 이제 그 필립 그 국제대회에서 만나가지고 뭐 그 북한 뭐 방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줘라 김성태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술할 때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명수장이 진짜야? 라고 하니까 부지사님이 야 아닌데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래봤자 이재명은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재판은 계속 길어질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그 이화영 부지사가 저한테도 똑같이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사건에 들어오게 되면 이재명과 우리가 같은 편이 돼서 함께 싸우게 되니까 우리한테 우리의 방어력도 공격력도 훨씬 커져.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너 좀 협조 좀 해줘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협조를 해주면 너는 보석 나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신명섭 국장한테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신명섭 국장이 나가게 만든 거네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이화영 부지사는 신명섭 국장이 구속됐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신명섭 국장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고, 신명섭 국장을 어떻게든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근데 이 사건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아요. 조폭 영화죠, 조폭 영화. 북한도 끼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이게 도대체 이 사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는 하여간 한 편의 장편 드라마를 써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실제로 국정원 문건도 연관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뉴스타파에서 계속 보도를 좀 하고 있는데 또 나온 내용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블랙요원 김모 씨의 법정 증언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실제로 그 800만 달러가 도대체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500만 달러는 그 뭐 스마트팜 대납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경기도의 스마트팜과 쌍방울의 스마트팜이 다른데 이게 쌍방울 스마트팜용이냐 경기도의 스마트팜용이냐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쌍방울 스마트팜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의 스마트팜으로 사실상 둔갑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 300만 불은 누구 방북용이냐 그랬는데, 블랙요원 그 법정 증언을 보면 이재명 대납이 아니라 북한 통전부 상납용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납용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선 황당무계 해가지고. 우선은 일단은 블랙요원 김 씨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이제 검찰이 안부수의 얘기를 듣고, 네. 그러니까 안부수,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국정에서 전부 다 협조자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관리를 예, 하고 예. 안부수는 알면 알수록 거물이에요. 알면 알수록 거물이에요. 알면 알수록 겁니다. 아. 처음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안부수는 조연이었는데, 예. 알면 알수록 이 사건의 아주 핵심이에요. 사실 김성태, 방영철도 조연으로 밀어낼 정도로 핵심이고 안부수가. 사실상 안부수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안부가 엄청나게 거물이고 알면 이 사건에서. 알수록 예. 알면 알수록 예. 북한에서도 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협조자, 공작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안부수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지금 막 이 무협 드라마가 나오는 그 당시 시점에서 국정원이 안부수를 픽한 이유가 북한의 최대 거물인 리오남.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 외교 쪽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었던 김성애. 이들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사람이 국내에 안부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안부수.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안부수만이 리오남 직접 만나고 김성애 직접 만나서 협상이 가능한. 그 협상 여부가 또 아니라 그들이랑 직접 연락이 된 사람이 국내에 안부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픽을 한 거. 그 정도로 안부수가 거물이고요. 센 사람이었다. 거물이고. 근데 안부수가 검찰과 법정에서 어떤 지수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 라고 보고서가 다 있다. 라고 하니까 검찰은 아싸 하고 압수수색을 했죠. 압수수색 문서를 쫙 봤는데 그중에 비밀 문건이 우르르 나온 거죠. 3분의 2 정도는 검찰한테 불리한 내용이고 3분의 1 정도는 검찰한테 유리한 내용인 거예요. 유리한 내용이라고 하면 김성애가 이화영이 지원을 안 해줘서 지금 내 입장이 곤란해졌다. 그러니 네가 200~300만 불을 좀 해줘라.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검찰의 입맛에 딱 맞잖아요. 그렇죠. 이화영이 돈 주기로 했구나. 근데 돈을 안 줘서 난리가 나서 그 김성애가 보챘고 그 쌍방이 와서 대납해 준 거구나. 이 스토리가 딱 되니까 요 3분의 2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블랙용원 김 씨를 법정에 부릅니다. 사실 3분의 1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고. 사실 국정원 요원이기 때문에 안 부르면 충분히 안 부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45건의 문건 중에 그 김 씨가 작성한 문건의 일부고요. 그 초반의 일부, 그 이후에 작성한 요원은 다른 요원들인데 이 요원은 아예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 씨도 안 부를 수 있었는데 요 3분의 1 불리한 김성애가 돈 달라고 타령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더 부각시키고 검찰 쪽에 유리한 증거를 만들고 싶어서 김 씨를 불렀는데 김 씨가 와서 전혀 다른 말을 해버립니다. 다른 말을 해버리는데 또 김 씨하고 이화영 부지사의 관계도 재밌어요. 고향 선후배입니다. 이게 뭐 친인척이라는 그 소문도 있는데 친인척은 아니고 굳이 친인척으로 따지면 사돈의 팔촌의 뭐 요 정도는 된다고요. 그러니까 워낙 강원도 삼척이라는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그 뭐 촌수를 따지면 사돈의 판촌 정도는 될 거다. 그리고 동네 선후배인데 친한 선후배는 아니었고, 근데 이화영 부지사도 뭐 국회의원 되고 뭐 이렇게 정치적 거물이 됐고, 이분도 이제 그 명문대학교 나와서 국정원의 간부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간혹 소통은 하는 정도 수준이었고, 이 그 경기도 부지사로 가고 안부수와 사업을 하고 하면서부터는 자주 만났다. 이런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부지사님 얘기는 이 김 씨한테 상당히 섭섭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블랙용원 김 씨가 법정에 와서 사실대로 다 얘기했으면 사실은 일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 블랙용원 김 씨는 이 800만 불의 성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공작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블랙용원 김 씨가 법정에 와서 이 800만 불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증언을 했으면 사건은 그냥 거기서 종결됐을 거다라고 그 부지사님은 얘기를 해요. 근데 블랙용원 김 씨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해도 너무하니까 그 정도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검찰에 협조하는 자세로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쭉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감출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근데 사실 그 압수 목록 뭐 나오는 거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보면 김성애 언급 내용, 이화영 접촉 결과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북한 대남 요원 언급 내용 이게 사실은 국정원에 있는 문건이었던 거죠. 국정원 문건입니다. 국정원 문건을 압수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그냥 사실상 빼박인 것이고 여기 보면 협조자의 김성애 일행 심양 접촉 결과 뭐 유선 접촉 결과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요. 뭐 이게 다 안부수와의 접촉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블랙요원 김 씨가 실제로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면 뭐 추가 진술이라도 해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다시 좀 돌아가서 김성애가 이제 자금 요청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뭐 자기가 뭐 무슨 농장을 만들어놔서 뭐 무슨 협력 요원들 뭐 돌격대를 뭐 2,000명을 모아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된다 그 농장에 뭐 이러면서 200~300만 불을 빨리 좀 해서 보내달라라고 이화영한테 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안부수한테 얘기한 건 맞고 그게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있죠. 근데 국정원 문건은 상당히 간략하게 써져 있으니 검찰은 이거를 이제 경기도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안부수한테 너라도 좀 어떻게 만들어줘라. 내가 진짜 곤란해졌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요 주장을 백업하기 위해서 이제 김 씨를 법정에 불렀는데 김 씨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안부수가 그렇게 말하니 일단 적기는 했지만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 그 당시는 그 이화영과 만나서 사업 논의를 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이고 그러니까 뭐 엊그저께 뭐 스마트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야 이거 왜 안 돼 난리 났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 당시에 그 북미 협약이 진행되고 있었고 북한의 외교 라인들은 사실은 뭐 북미 회담에서 해외 나가거나 할 때 그 비용을 직접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출장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거마비는 자기가 마련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상부 상납 구조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 상납할 돈도 필요했을 거다. 북한도 개혁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공무상 출장비를 안 주면 어떡해요. 진짜 그 북한도 아마 저희 프로그램 보실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을. 그런 용도였고 그래서 이 블랙요원 김 씨는 김성애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지 그걸 파헤쳐 보고 싶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안부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헤쳐 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공작을 하고 있었는데 안부수가 쌍방울의 주가 조정에 연루되는 바람에 그 공작을 거기서 중단했다. 사실상 그 해당 공작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김 씨가 그 얘기한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경기도 스마트팜이 아니라 그 북미 정상회담 자금이나 통전부 상납 자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북미 정상회담 자금, 통전부 상납 자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당시가 그 트럼프 행정부 와 북한의 정상회담 그 당시잖아요. 그렇죠. 하노이 회담. 고 준비 자금이었잖아. 그 준비 자금이었다. 라고 김 씨는 파악을 한 거죠. 파악을 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안부수를 통해서 공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되게 구체적이에요. 김성애 만나면 너 일단 이렇게 발언해. 이렇게 대답해. 이런 식으로 대답까지 적어서 시키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텐데 안부수가 쌍방울과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공작 그 200~300만 불의 실질적인 목적을 알아내지 못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해요. 본인이 안부수 회장한테 준 일종의 가장된 스토리였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안부수한테 너 가서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얘기를 해라고 시키면 안부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북한이 뭐라고 하는지 정보를 캐서 갖고 와서 다시 블랙요원 김 씨에게 주고 뭐 이런 방식의 공작을 했었다. 아주 워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줘요. 안부수한테. 그 김성애가 돈 좀 줘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입장이 되게 곤란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친구 살리는 마음으로 지금 백방수소면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뭐 이런 워딩을 하는데 요게
그 김 씨가 만들어준 워딩. 그러니까요. 예. 블랙요원 김 씨가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자금 마련을 위해 내가 백방으로 뛰고 있으니 기다려달라. 예. 이게 이제 바로 블랙요원 김 씨가 만들어서 안부서에게 건넨 그런 워딩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까지 이제 공작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국정원 문건으로만 확인된 내용은 이것은 완벽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좀 기가 막혀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 정도 이 단계까지 오면 사건의 수준이요. 이젠 네. 이게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다라는 거는 이제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이거는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다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예. 아예 허무맹랑한 얘기인 거라는 거는 이미 저는 입증됐다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상대로 명예훼손 청구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지난번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이 예. 사건에 대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필적하는 맞아요. 정적 예. 제거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진 않았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예. 이제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김대중 내란음모에 필적한 사건이다라는 게 더 이상 과장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완벽하게 다른 사건을 완전히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바꿔치기? 조작 날조 뭐. 조작 날죠. 뭐 검찰은 언제든지 반론하십시오. 제가 반론권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특히 국정원의 문건들 그리고 블랙요원 김모 씨 그리고 또 다른 블랙요원이 있다면서요. 네네.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불러서 참고인 진술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블랙요원 김 씨를 불렀는데 네. 이분이 어쨌든 상당히 위축돼서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네. 어느 정도는 움직였지만 네. 그래도 이분이 진술 과정 그러니까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오늘 증인신 선서를 했고 네. 나는 공직자다. 그래서 그러한 지위에서 말씀을 드리건데 이런 말도 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하도 자기네 쪽에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를 하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까지 하는 거야. 야, 내가 오늘 증인 선서까지 했고 예, 예. 나 그래도 공직자인데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해놓고 예. 또 하나는 국정원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를 한 네. 특히나 국정원의 일반 행정 직원도 아니고 예. 공작 업무를 하신 간부잖아요. 예, 예. 이분이 아마 서기관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공작 업무를 하는 엘리트 정보원이에요. 네, 네. 예, 국정원 내에서도 이런 수준의 정보원이 몇 안 될 정도의 엘리트 네. 정보원인데 이 엘리트 국정원 요원으로서 자존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진행했던 공작 사건이고 네. 그 공작 사건에 대해서 내가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하는데 네네. 본인이 공작을 하면서 첩보를 하면서 입수한 정보 파악한 내용과 네. 다른 식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팩트를 진술을 했는데 예, 예. 검찰 입장에서는 네. 국정원 요원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구나. 김 씨를 네.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45건의 앞부분은 김 씨가 작성한 거고 네네.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요원들이 작성한 건데 그 요원을 추가로 소환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담이 생겼을 수 있다. 네. 나와서 더 큰 얘기를 하면 그렇죠. 재판의 기류가 완전히 바뀔 텐데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서 정리했을 가능성 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추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가지고 네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국정원 직원들 정권에 정말 협력해서 해왔는데 안 된다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 안 한다 이제 국정원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뭐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 왜 그렇게 하겠냐 국정원이.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마도 블랙요원 김모 씨가 사실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의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도 국정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문건을 보고 이게 국정원 문건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국정원 문건 맞다. 예, 국정원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데
국정원 문건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 제출된 압수 목록인데 그렇죠. 뭐 틀리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그런 사이트 확인을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그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과 관련된 법안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사법방해 특검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누가 사법방해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예. 우선 저는 이제 이원석 네. 검찰총장의 발언 중에 네. 우선 두 가지는 좀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사법방해죠. 사법방해인데 이게 검찰이 주장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네. 검찰의 역할은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게 검찰 역할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조직이 마치 자기네가 이제 사법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거 사법의 정의를 수호해야 되고 이건 사법을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워딩은 사법부에서 할 워딩이죠. 예, 사법부에 할 워딩이고 그렇죠. 이화영 피고인 이화영이든 이화영의 변호인이든 네. 이분들은 검찰이랑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 니네 잘못했다. 니네 기소가 잘못했다. 공소 유지가 잘못했다. 수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사법방해 운운하는 거는 본인들이 역할을 뭔지 모르는 자기네가 사법부라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사법부에서 할 얘기를 예. 자기네가 마치 이 사법부는 재판, 법원인데. 예, 이 재판의 주인공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그러네.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예. 엊그저께 이제 그 특검해서 인터뷰할 때 말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이화영 사건에 목숨 걸 검사가 있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 발언 너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이 사건은 검사가 일개 검사가 목숨 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사건에 목숨 걸 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하면 마치 이 사건이 검사 한 명의 일탈 행위인 것처럼 얘기가 들려요. 예. 예, 그 그러네. 당당 수사 검사 뭐 박상용을 염두에 뒀던 걸로 보이는데 박상용이 목숨 걸고 이런 일탈 행위를 했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검찰 조직 전체가 달라붙은 일입니다. 예. 네. 검찰 조직 전체가 달라붙은 그러니까 일이고. 박상용 수사검사 개인의 판단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정관 변호사 사건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의혹이에요, 사실은. 정관. 고등 법원장 출신 정관 변호사가 네. 일개 수사검사가 요구했다고 해서 네. 그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 조직 전체와 연루된 일인데 이것을 마치 일개 검사의 일탈 행위인 것처럼 네. 어떤 검사가 목숨 걸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네.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서 뭐 이화영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부지사도 하시고 킨텍스 사장도 했던 분인데 네. 이런 중량급 정치인을 검찰이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웃겼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함부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얼마나 웃기냐면 네. 제가 이런 언급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네. 과거 검찰은 전직 대통령도 조롱했던 집단입니다. 맞죠. 예. 예.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맞습니다. 조롱했던 조직인데 네. 전직 대통령도 조롱하고 조리돌림했던 조직이 꼴랑 국회의원 한 번 했던 사람을 중량급 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참 좀 격한 표현을 쓰면 좀 역겨운 소리죠. 네. 예, 말도 안 되는 참.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예.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예. 소리를 역겨운 소리를 하고 있다. 예, 이제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탄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긴 하지만 네, 지금 최소한 여기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충실하게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특검은 네. 제가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과 수사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검찰의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비위 행위들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에요. 네. 특검 법안에 봐도 그렇습니다. 법안에 이재명 이자도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수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검찰의 태도도 그래요. 초반에 이제 김광민이라는 동네 변호사 혼자가 이게 떠들고 다닐 때는 제가 뭐 한마디만 하면 바로 반박 입장 나오고 반박 입장 나오면 모든 언론사에 데서트필 되고 네. 계속 이런 형상이었어요. 제가 오전에 뭐라고 하면 오후에 바로 반박 나오고. 김 변호사님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면 종편에서 그렇게 연락이 많이 특히 막 TV조선, 네. 채널A 막 이런 회사들에서 연락이 막 엄청 많이 옵니다. 김 변호사님 비판하려고 그럼 저희 프로그램 좀 인용해도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왔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특히 국정원 문건 나오면서부터는 검찰의 반박조차 못 하잖아요. 조용해졌습니다. 예. 저희한테 의뢰가 안 와요. 근데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는 제가 담당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최소한 대북 송금에 있어서는 이재명과 전혀 무관한 날조된 사건이라는 정황이 지금 차고 넘치게 나왔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이재명과 엮어가지고 이재명의 방탄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네. 정치적 공작도 이 정도 수준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진술이 아니라 국정원 서기관급의 30년 대북 공작하셨던 분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고 국정원 문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일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거 국정원 문건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꾸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받은 거 아니세요? 여기서 불법 얘기하는 거는 아마 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뭐냐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에 가서 자료를 복사해 오는 거는 네. 정당한 권리예요. 예. 근데 이 복사해 온 자료를 예.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 국정원 문건, 뉴스타파가 예.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예. 제가 뉴스타파에 제공했다라고 하면 예. 저는 형사처벌 대상이죠. 똑같은 사건으로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계속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이 처음 나왔을 때 검찰의 입장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 형사소송법 266조의 13인가? 예. 요게 위반하는 뭐 위법한 행위임을 강조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이 얘기가 너네 변호인들이 유출한 것 같은데 네. 너네 현근택처럼 또 수사받고 기소된다? 조심해라. 예. 이 협박입니다. 예. 협박이고 예. 계속 불법적인 얘기 한 거는 예. 변호인들이 유출한 걸로 보이는데 너네 내가 수사하고 기소시킬 수 있어. 이 얘기로 저는 예. 들려요. 예. 저는 들리고 김광민 변호사에 대한 압박 혹은 협박이다. 저 아니면 뭐 누굴 김현철 변호사든지 김현철 변호사. 이화영의 주변? 그 변호인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전 보입니다. 예, 전 보이고 예. 뭐 조만간 수사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압수수색. 아이고야, 진짜 정말 참 답답한. 아마 제가 유수출했다고 굳게 믿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렇다고 하면 뭐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보면 또 정체불명의 어떠한 시민단체가 예, 고발을 할 하고, 테고 예. 고발하면 검찰은 뉴스타파와 뭐 저와 김현철 변호사와 이런 몇몇을 압수수색하고 네. 압수수색에서 뭐 조금이라도 증거가 나오면 네.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이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지금 애청자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12,773명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사건이 어디로 어떻게 귀결되는가 다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꾸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다.
네, 이게 그러니까 검찰에 불리해진다 이걸로 들려요. 뭐 부당한 영향을 어떻게 행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그 국정원 문건이 나오면 재판부에서도 잠깐만요. 지금까지 검찰 측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그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으므로 여기에 추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일 연장을 좀 해서 좀 더 재판을 더 해봅시다. 이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게 상식적이고 사실은 4월 7일일 겁니다. 네. 4월 7일 날 변론이 종결되고 7일인가 8일인가 예. 변론 종결되고 2달 정도 후인 6월 7일에 선고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2달 만에 판결문 쓸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6월 7일 선고 기일 자체가 네. 무리한 선고 기일이고 특히나 그 중간에 이렇게 급변했잖아요. 네. 이렇게 급변했다라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상식적인 제 판단으로는 변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다고. 변론 제기를 해야 된다. 네. 아니, 특히 그 수원 술판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커졌고,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검찰에 대한 겁박이다. 뭐 이러고 특히 이제 내일 선고인데 이 선고 앞두고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는 건 검찰에 대한 공격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예. 대한민국 검찰은요. 네. 공격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중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좀 포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예. 네. 정치 집단화돼 있다라는 거 보이고. 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공격받아야 할 포인트는 네. 수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그 특검법은 매우 부적절한 특검법이죠. 그래. 근데 검찰이 검찰의 본분을 망각하고 네. 정치 집단이 되고 예.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는 데 있어서 수족이 되고 사냥개 노릇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받고 비판받고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게 맞죠. 네. 그러기 위한 특검이에요. 그렇. 그리고 공격을 한다고 하면 네. 이거를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시니 네. 공격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격받을 포인트고 예. 공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건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뒤늦게 확인은 했지만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안 했다면 저희들은 몰랐겠죠.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재판부는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씨 등에 관련된 법정 증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45건 이상의 그 문건을 재판부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그 김성태, 뭐 방용철, 안부수 등의 진술 포함해서 국정원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선고하지 않을까요? 저만 합리적입니까? 그러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 무죄 선고되고 네, 무죄 선고. 예. 예. 아니 뭐 혐의가 3가지 혐의가 있는데 최소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네. 그러니까 대북 송금은 최소한 대북 송금 무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대북 생각을 하고요. 송금은 무죄가 나와야 된다. 라 생각을 하고 예.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구속 영장은 증거인멸 교사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석도 인용이 돼야 되고 예. 그래서 내일 부지사님이 나오시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걸어보죠. 네. 실제로 저는 윤민석 작곡가의 그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네. 예,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내일 재판에서 어쨌든 굉장히 그 독특한 우리 1심 재판부가 네. 제대로 된 정기 인사마저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사건 반드시 종결하고 가시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종결이 될지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그래도 지금 법리상 따져봤을 때 증거인멸 교사는 정말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대북송금 최소한 대북송금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예,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는 거죠. 네. 예, 그게 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그래도 내일 재판이니까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지만 네, 저희 방송을
방송을 통해서 처음 출연하신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저는 취재 편의점이 아주 식상한 표현으로 네. 친정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다른 방송 가면 네.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데 네. 여기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그만큼 좀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광민 이제 또라이다라고 할 때 취재 편의점만 불러주셔서 얘기 들어주시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네. 팔로우해 네.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취재 편의점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좀 생각을 하고요. 아, 갑자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항상 고맙고 취재 편의점 이건 뭐라 애청자라고 하나요? 예, 애청자. 예. 애청자분들도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1년 전에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냐고 물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취재 편의점과 이런 애청자분들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진실이 밝혀지는 시기가 빨리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정말 암담했던. 예. 그때 저도 그 민주당도 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화영까지 하면 아유 끊으세요. 예, 아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야 말하지만 민주당에서 이 취재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묻지도 마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뭘 꾸렸죠? 무슨 특별 대책, 네.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까지 네. 예, 발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뭐 좋습니다. 네, 어쨌든 진실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취재 편의점 한 땀 한 땀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보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